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처해 있는 국면, 증시에 어떤 국면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국면은 어떤 지금 상황일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도움되는 책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 시장에도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보시면은 금리하고 실적하고 주가로 나타내셨어요. 일단 금리로 보면 어, 지금 장세하고 엮어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봄부터 올해 한 2월, 3월 정도부터 이제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금융장세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된 거죠. 이때는 보시면 여전히 실적은 안 좋고, 근데 주가는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3월에 주가가 저점을 잡을 때 도무지 사실 이유들을 몰랐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 그런 게 바로 전형적인 금융장세의 모습입니다. 그 금융장세의 모습은 생각보다 길게는 안 나타나요. 생명력이 되게 길지는 않고 요게 이제 한번 금융장세로 주가가 좀 오르고 나면 조금 쉬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아마도 이 구간이 올 여름부터 해서 11월 초에 있었던 대선까지가 아니었을까, 선거까지가 미국 아니었을까 전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실적 장세인 것 같아요. 금리는 바닥에서 조금 오르죠. 아까도 보셨지만은 미국이 0.5에서 지금 0.9까지 10년물 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실적은 아까 팩트셋 자료도 보셨겠지만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주가들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죠. 실적 장세가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장세에서 가장 생명력이 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적을 오늘 내고 내일 내고 모레 내고 하질 않잖아요. 오늘 내면 세 달 기다렸다 다음 분기를 내야 되고 또 세 달 기다렸다 다음 분기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 장세는 짧을 수도 있지만은 길려면은 이 중에서 가장 깁니다. 아마도 현재가 그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적이 계속 좋으면 이제 금융장세에서 중앙은행들이 풀었던 돈을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요. 실적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주가가 빠지는 기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역시나 조금 옆으로 개걸음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어 금리를 좀 올렸더니 생각보다 주가가 자산시장이 안 좋고 실적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네라고 하면서 다시금 중앙은행들이 슬금슬금 금리를 내려볼까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아도요. 경기가 이제는 좀 침체 국면에 들어가려나 봐 하면서 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참여자들이 금리를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역실적 장세에서는요. 금리가 살살살 내려오기 시작하지만 실적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시 사이클 국면을 이해하는 데에는 요 표가 굉장히 저는 많이 참고하는 표인데 뭐 지금 한 요 정도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 또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게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요건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기가 좀 잘 못 그려가지고서 오늘 자료를 못 만들어 죄송한데요. 말로 그냥 해보면은 오직 금리에 따른 겁니다. 금리가 가장 높을 때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예금에 뒀던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올라가잖아요.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점점 더 떨어지면 여기서 채권을 이제 매도를 하고는 부동산을 산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소위 말해서 현물입니다. 커머더티. 뭐 기름일 수도 있고요. 구리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총망라하는 거고요. 한국에선 사실 부동산이 불패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좀 오히려 좀 비웃음을 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가 이제 슬슬 내려오다 저점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은 매도, 커머더티 매도를 하고 그러다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 자체가 경기를 많이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식은 매도하고 이제 가장 매력 있는 예금으로 간다. 뭐 이런 겁니다. 요런 부분들은 일단 책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 이제 저자는 우라가미 군이오라고 일본의 애널리스트 분이시고 예전에 쓰신 거예요. 되게 예전 책인데 얇아서 굉장히 잘 읽히실 겁니다. 이게 한 7장 정도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고요. 그 뒤에 거는 너무 테크니컬 매매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 보셔도 괜찮은데 한 7장 정도까지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오, 네, 감사님. 네, 도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앙드레 코스텔라니는 한국에서 책이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요 시리즈들이 전부 다 좀 얇고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 가지고서 이분이 좀 솔직하게 쓰셨어요. 나는 사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뭐 그리고 또 세계 2차 대전 중에 뭐 주식했던 얘기, 뭐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이분은 헝가리 분이신데 프랑스 거래소에서 주로 매매를 초기에는 하셨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넘어오니까는 전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 돌아와서 독일 시장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공매도 쳤던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쟁한다고 하니까는 피혁 사재기 했던 얘기 막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책 얘기가 나오니까는 약간 세기는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책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게 돼요. 그럴 때에 이제 지식이나 정보 전달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신 분들의 내용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해서 정말로 인사이트를 얻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안 계신 돌아가신 분들의 책을 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도 많고 그런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 족적을 굉장히 남기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투자 서적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책도 좀 두 권 말씀드렸고, 이제 요 국면 이해를 위해 가지고서 또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던 미국 금리 자료인데요. 금리 자료 보시면은, 요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실적 장세가 과연 맞느냐인데, 요 금리가 상당히 이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의 차이이지, 내려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첫째로 실적 장세 요건 중에 하나인 금리가 슬금슬금 상승한다. 뭐 그걸 갖춘 게 아닌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팩트셋 자료, 저는 요 자료가 참 좋은데 왜냐하면은 실적이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예상 대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전히 매우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나와 있다. 저점 대비해서 3, 4% 정도밖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 있지 않은 거는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니냐. 그렇다는 말은 향후에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좀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점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좀 실적 장세가 보이는 모습에 그 전형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좀 준비한 자료 중에 마지막으로요. 과연 그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이 증시 로테이션이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 것이냐 보게 됐을 때 좀 몇 가지 키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 자료는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항상 이분께서 쓰시는 자료는 항상 보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좋은 자료이다 보니까 지금 KB증권의 이은택 위원님께서 쓰신 자료를 사실 이제 저거를 다른 데에서도 저 자료를 뭐 제가 따올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좀 그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쓰신 레포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향후에 우리가 강력한 재고 축적 사이클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신규 주문은 매우 매우 강한데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은 매우 매우 낮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번 달 초에 나왔던 그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에서 거기에 세부 내역이 쫙 있습니다. 쫘라락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 신규 주문이
67.9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지금 신규 주문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당연히 위기 이후에는 강하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와, 럭키초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딱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때도 신규 주문이 당연히 좋아졌었겠죠. 근데 이때 좋아졌었던 게 65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반등해서 이달 초에 나온 게 67.9입니다. 67.9라는 숫자는 본격적으로 당시에 커머더티 랠리가 올 때의 숫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전으로 넘어가시면은요, 90년대 한 번 있었고, 80년대 한 번 있고, 70년대 한 번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게 한 10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신규 주문이 강하다. 신규 주문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3월에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재고로 팔았죠.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니까는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제가 만약에 마트를 하고 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코로나가 터지면 더 이상 재고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게에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는 재고나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키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게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수준이 거의 역사상 최저치에 와 있습니다. 신규 주문은 매우 강한데 지금 재고는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문이 증가를 하겠죠. 이 재고를 적정 수준까지 채울 때까지는. 이런 사이클은 아주 전형적인 전통산업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플랫폼 기업들은 재고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를 않겠죠, 당연히. 무형자산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니까는요. 유형자산으로 장사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 이런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 교과서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사이클은 플랫폼 기업, 소위 요즘 잘 나갔던 기업, 무형자산을 가지고서 돈을 벌어왔던 기업, 이런 기업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통 산업에 있는 기업들, 전통 기업들,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재고 사이클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중간재를 파는 기업, 나라들이죠. 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뭐 미국이 거기는 이제 수출보다 소비가 더 큰 나라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를 어디서 이제 가지고 오느냐. 뭐 전 세계 공장인 중국이나 동남아나 한국 아니면은 멕시코 이런 데서 사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일단은 굉장히 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지금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때 이제 바이든 증세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이든이 강력하게 재정 정책을 펼치게 만약에 된다면 근데 그 재정과 더불어서 아이고 국간이 너무 비니 이걸 채워 넣어야 되니 부자들한테 기업들한테서는 증세를 해서 어느 정도 채워 넣자. 만약 이런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에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니까 미국이 소비가 늘어서 수입을 많이 하겠구나. 그럼 우리 같은 수출 많이 한 나라한테 좋을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세금에 따라 악영향은 없으니 혹시 한국 수출 기업이 되게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저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86번가에서 얘기하기를 로테이션이 좀 더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보니까는 증시 국면 자체도 실적 장세로 접어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클리커만 사고 나 기존에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건 다 버려야 되냐 아니면 시클리컬 이제 망하는 거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기업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면 가입자가 되겠죠. 프라이스하고 퀀티티가 될 텐데요.
이 플랫폼 기업들은요, 코로나19 수혜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사람까지 가입자로 들어오게 됐었죠. 그래서 손쉽게 가입자를 늘려왔었습니다. 올해 내내. 근데 이제는 이런 좀 쉽게 가입자를 끌어올 수 있는 거는 다 되었고, 아마도 과거의 성장세 정도로 회귀를 하겠죠. 이제는 가입자가 너무 늘었으니까 오히려 1, 2년 전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입자 성장률은.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시장의 기대치 높은 거죠. 너무 잘해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그 추정치 자체가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따라서 이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남은 하나 보시라고 했죠. 그건 가격 인상의 여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플랫폼 기업 중에서 가격 인상에 성공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시면은 그 회사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이번에. 가격을 미국에서부터 해서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쓴다? 그건 넷플릭스가 거의 정말 필수적인,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 가격이 올라도 10%, 20% 올라도 나는 뭐 무조건 그 돈을 낼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률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인상을 시도를 못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조금 비경상적인 거라서 일부러 안 넣었는데요. M&A죠. 기업 인수합병. 그거를 공격적으로 하는 업체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뭐 요즘 매출액, 뭐 가격이나 가입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절대적으로 낮으니까는 그거 활용해가지고서 나한테 시너지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마구마구 사냥할 거야. 육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이 아니고서는 조금은 지금 국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경기 민감주 좋다고 하니까는 이러면은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사야 되는 거냐, 다 좋은 거냐, 라고 하면은 역시나 여기서도 조금은 보셔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요소는 재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지금 경기 민감주가 바닥에서 좋아져요. 이익이 막 50%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너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정말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증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50%가 희석이 된다. 그러면 이익이 50% 올라간 게 도루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무 구조가 나빠서 증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가급적인 피하시기를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CDS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 에크만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빌 에크만이 올해 가장 수익을 잘 냈었거든요. 이게 이제 3월달 기사인데 당시에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하이힐드죠. 굉장히 좀 부실한 기업들 신용부도 스와프 이거를 사들여 가지고서는 100배 투자 수익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크먼이 최근 기사 보시면은요. 이게 11월 12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대박 도전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에는 뭐 백신도 나오고 그리고 경기도 바닥을 찍고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거죠. 이 기업은 좀비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큰 타격을 입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부터 좀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이힐드 기업에 대해서 CDS, 신용부도 스와프를 좀 더 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2월 같은 엄청난 배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서 또 막, 야, 이제 또 하락장 온다, 3월 같은 하락장 온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아닌 게, 여기도 얘기를 해요. 에크먼이. 기본적으로 나는 롱 포지션이다. 주식 매수 포지션이다. 근데 일부 보니까는, 아, 이거 그냥 로테이션 일어난다고 해가지고서 너무 안 좋은 것까지도 사람들이 좋게 보려고 하더라. 근데 그건 좀 조심하자. 그래서 2월 달에 했던 포지션의 한 30% 정도 수준으로 일종의 정말 해지를 한 거죠. 위험 분산을. 뭐 이런 게 좀 있었다라는 거를
네, 여기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 그냥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로테이션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좀 한국이 여기서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바로 이거죠. 민감주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한국 시장이 글로벌에서 한번 각광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요런 지금 쪽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거라면. 근데 봤었을 때 지금 재고 수준이 너무 낮고 신규 주문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를 하면은 이게 정말로 조금 실적 장세 이런 것까지 보는 걸로 넘어가면서 생명력이 생각보단 좀 더 갈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